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허재원 상무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원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상무님, 일단 지난주 후반에 우리 증시가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렇게 해서 코스피는 0.8%, 코스닥은 조금 더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조정을 받고 어제 바로 또 상승을 해줬잖아요. 강하다고 평가해야 되겠죠? 아, 그렇습니다. 네. 어제는 저도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저희는 이제 유가가 좀 불안하니까 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올라온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래도 좀 주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오후 들어서면서 상승폭을 더 그러게요. 키우면서 마감을 해가지고 이제 뭐 어제는 장 끝나고 이제 막 이제 전화가 오는데 당장 내일 3천 가는 거 아니냐. 아, 전화가요? 어디서 네. 그렇게 오던가요? 뭐 기자님들도 전화 오시고 막 그래서 가지고 아니 이게 뭐 상반기가 끝나기도 전에 코스피 3천을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했었습니다. 아니 뭐 지금 2,946이고 2,200에서 사실 이 선까지 거의 뭐 한 2달 만인가요? 네. 이렇게 한숨에 올라온 거잖아요. 가능성이 물론 좀 조심스럽지만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네. 거예요. 분명히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3,000.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좀 속도가 다들 빠르다는 빠르다. 거에 대해서 좀 두렵고 약간 이제 부담스러워는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어쨌든 좀 요즘 이제 세미나 다니면서 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절대 저평가 상태라고 하는 그거를 많이들 이제 코스피의 이제 PBR 1배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저희 계산으로는 한 2,958포인트라서 뭐 지금 거의 다 오긴 했는데 어쨌든 뭐 3천을 간다 안 간다를 떠나서 저희 한국의 주식시장이 절대 저평가 상태를 꽤 많이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지금 회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힘을 실어줬던 건 어쨌든 외국인 매수세였습니다. 5월에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산 거죠. 이제 네. 순매수로 한 달간 이제 봤을 때 순매수로 찍혀서 5월에 10개월 만에 매수를 했다. 지금 6월에 보면 강도가 어떻습니까? 6월 들어서 네. 더 이제 좀 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5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해 8월 이후에 이제 올해 4월까지 한 39조 7천억, 그러니까 거의 한 40조 가까이 주식을 팔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한 1조 1천억 원 정도 주식을 샀고, 근데 이번 달에 거의 한 5조 원, 6조 원 가까이 주식을 샀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6월이 2주가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름 동안에 엄청 주식을 산 거라 확실히 이제 5월 달부터 외국인 투자가들의 어떤 매수 기조가 좀 분명히 바뀌었고 6월 들어서면서 또 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든 것들이 아직은 좀 조심스럽고 확정을 해서 얘기하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당연히 중동발, 이스라엘, 이란 계속 교전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간밤에 물론 시장의 평가 자체가 이제는 좀 안정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긍정적으로 나왔다 뿐이지 계속 공격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 금요일에 우리 시장 코스피 0.8% 하락은 연속해서 올랐던 데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0.8이 빠졌다라고 타이틀을 좀 바꿔도 좀 무방했던 하락률 아니었어요? 아, 그렇죠.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좀 빠지긴 했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무섭진 않았거든요. 좀 쉴 때 됐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쉴 때가 됐는데 또 이유가 하나 네. 더 나와줬고.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물론 이번에 이제 중동 문제,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닌 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그 전쟁의 그리고 폭격의 어떤 범위라든지 네. 성격이 좀 달랐던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돌이킬 수 있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지금 저희 시장 안에서 느껴지고 있는 시장의 에너지가 엄청 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지금은 이러한 랠리에서 소외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지금 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시총 1위가 소외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시총 1위만 빼면은 시장의 흐름은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뭐 지금은 좀 이 오히려 올라가는 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을 저희가 좀 이겨낼 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박스권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터지고 2020년, 2021년까지 시장이 되게 좋았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거의 한 3년 가까이 이제 거의 갇혀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 지난 3년 동안의 패턴하고 지금의 패턴이 또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이제 올해 지금부터 이제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은 또 지난 3년간에 저희가 봤던 모습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지금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막 팔고 싶은 욕망 또는 뭐 좀 올라가니까 좀 무섭다라고 느끼는 거를 저희가 잘 컨트롤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빠질 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를 저희가 잘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질 때만 소위 멘탈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도 뭔가 생각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지금은 케어해야 될 시점이다 하는 말씀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 얘기로 돌아가서, 외국인이 이제 5월에 매수로 돌아온 거고 6월에는 매수 강도가 더 세졌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어제는 조금 팔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외국인 매수의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절대적인 저평가, 이 이유로 들어오는 겁니까? 의미가 뭘까요? 가장 큰 의미는 저희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안정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뭐 연초 이후에 주가가 뭐 꾸역꾸역 오르기는 했지만 사실 되게 좀 불안불안해 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좀 달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뭐 독일 주가가 막 20%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오르긴 올랐지만 작년에 워낙 나빴기 때문에 오르는 거지, 저희 자체적인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낮은 상태였잖아요. 근데 6월달 들어서면서, 그리고 외국인도 이렇게 들어오고 뭐 선거 끝나고 그 새로운 어떤 정부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렇게 막 모아지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 그리고 좀 시장의 어떤 그 하락에 대한 위험들이 좀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좀 팔았지만 또 국내 그 투자가들이 주식을 사면서 시장이 어쨌든 세게 좀 올랐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어떤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수급적으로 봤을 때 좀 안정적이고 좀 탄탄해졌다. 시장의 에너지가 굉장히 좀 세다. 이렇게 좀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정성,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에 오랫동안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좀 겪어왔고, 이런 부분이 정상화로 돌아가는 과정에서의 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외국인들도 느끼고 투자금이 들어온 거다라는 것도 일단 첫 번째로 제일 1순위로 꼽아주셨고, 그 밖에도 요인이 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또 중요한 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인 것 같아요. 무역 협상, 미중에.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선거 끝나서 모든 게 이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네. 사실 그 전으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지난달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 무역 협상을 하고, 이제 지난주 이제 런던에서 어쨌든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런던의 합의가 약간 좀 좀 야릇한 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합의를 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둘이 성명서를 이렇게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뭐 히토류를 한다고는 하고 뭐 반도체 수입을 한다고는 하는데 딱히 뭐 이렇게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애매한 측면들이 있는데, 분명히 어쨌든 그 지난달과 이번 달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함으로써 이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또 한 단계 조금 내려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게 지난달부터 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오다 보니까 아마도 저희 이제 국내에서도 뭐 SK 하이닉스나 이런 반도체 주가가 또 올라가고 외국인 투자가들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국내외 그 주식시장에서 저희와 지정학적인 리스크, 뭐 선거와 관련된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된 거,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협상,
그리고 뭐 계속된 어떤 달러의 약세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맞물려서 좀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이 좀 좋아진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오랫동안 디스카운트를 받아왔던 그 원인 중에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게 또 디스카운트를 그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키가 되겠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는 건가요? 이 평가가 이런 분석이 맞습니까? 당연히 분명히 그런 그래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의 어떤 매매 패턴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실 이제 이 외국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한 이제 5월달 전과 후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 분명히 바뀌긴 바뀌었는데 그 전과 후에도 꾸준히 사는 업종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선거와 대선과 관계없이 뭐 말씀하셨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나 뭐 저희 한국 시장의 어떤 저평가 요인과 관계없이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는 업종은 결국은 실적이 가장 확실한 업종. 그러니까 정책 기대감만으로 갑자기 들어온 것 같지만 그 전부터 정책 기대감 말고 실적으로 샀던 종목들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기계 업종, 그다음에 이제 방산 업종. 이런 업종 거기에다가 이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같은 업종들은 그냥 그 전에도 저희 한국 시장을 쭉 팔면서도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판다라는 게 이제 뭐 주로 반도체를 팔았겠죠. 이렇게 파는 과정에서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꾸준히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5월달, 6월달 들어서면서 이제 반도체를 사기 시작을 하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은행이라든지 지주사라든지 이렇게 그리고 뭐 소매 업종, 그다음에 호텔 레저 이런 내수 업종들을 또 사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전체적인 이제 순매수세로 이렇게 돌아선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외국인 투자가들이 들어오지만 어쨌든 그 중에 핵심은 여전히 실적이 확실한 조선, 방산 뭐 이런 업종들이 분명히 좀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6월달 들어서면서 이제 말씀하셨던 저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뭐 은행이라든지 지주사라든지 이런 업종들에다가 반도체도 함께 사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 방산 뭐 이런 사실 대표적인 우리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어려울 때도 시장을 받쳐줬던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도 보면 다시 또 실적이 주목을 받고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최근의 시장은 일단 올라가고 싶다. 일단 심리 자체가 그렇잖아요. 시장이 내려가고 싶으면 호재가 아무리 널려 있어도 반영을 안 하는 시장도 있는데 지금은 좀 올라가고 싶다. 일단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십니까? 어떠세요? 그런 에너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기계 업종, 전력기기 같은 업종이나 그다음에 방산 업종, 뭐 이런 업종들은 사실 그 실적이 좋고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크게 이견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업종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저희 한국 기업들이 제일 취약한 게 뭐냐면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뭔가 경쟁력을 막 이렇게 높아지는 과정에서는 저희 한국 기업들의 한국 산업의 경쟁력이 좀 약해지는데 이 기계라든지 그다음에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은 사실은 중국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뭐 미국이 이 경쟁을 좀 막아주면서 어떻게 보면 좀 중국과의 경쟁에서 좀 비켜 있기 때문에 실적의 안정성이 조금 더 확보되어 있는 산업이다라는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 어쨌든 외국인들이 꾸준히 좀 사고 있다. 이런 게 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5월 달 이후에 저희가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는 약간 뭐 건설 업종, 원전과 같은 관련한 그런 업종들부터 시작해서 뭐 화장품, 그다음에 뭐 유통, 그다음에 은행, 반도체 이런 약간 경기에 민감한 이런 업종들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 사기 시작을 했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어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어떤 매수하는 범위가 지금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그 분명히 변화가 시작이 되었고 이러한 변화가 생각보다는 조금 지속될 수 있겠다.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은 뭐 비싸서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고 다른 거를 사는 이런 시장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하면서 함께 올라가는 시장으로 성격들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데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이전에 그리고 이후 계속 매수하고 있는 업종으로는 기계, 조선, 호텔, 레저, 미디어 꼽아주고 계시고 6월 이후에 이제 순매수로 전환된 업종에는 자동차, 유통, 반도체를 꼽고 계셔서 이게 확산되고 있는 흐름이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렇게 순매수 이미 해왔던 것들을 살까? 아니면 전환돼서 새롭게 순매수 쪽으로 바뀐 업종을 살까? 아니면 못 간 업종을 살까? 덜 오른 게 뭐 있나? 이런 전략 중에서 뭘 취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고민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외국인 투자가들이 산다고 해서 네. 반드시 주가가 많이 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 또 상관관계가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외국인들이 사면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그 정보도 더 많고 글로벌한 흐름들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면 주가가 좀 많이 오를 것 같잖아요. 근데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서 집중적으로 샀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른 업종은 사실은 기계 업종이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산 같은 것들도 좀 마찬가지인데 외국인들이 덜 사도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오른 업종은 대표적으로 이제 보험 업종 같은 업종들. 외국인들이 안 사는 건 아닌데 잘 안 삽니다. 네. 그리고 증권 업종은 외국인들이 잘 안 사요. 근데 증권 업종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외국인의 어떤 매수의 강도와 주식시장의 어떤 주가 자체의 어떤 상승은 좀 다르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덜 sam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한 업종은 국내 기관이나 국내 개인들이 훨씬 더 좋아하거나 좀 더 선호하는 업종일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서 같이 올라가는 업종이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너무 외국인들이 안 사는 업종을 저희가 저희가 선호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좀 외국인이 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덜 오르는 업종도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업종들은 뭐 국내 투자자들의 어떤 참여가 좀 덜하긴 하지만 사실 지금 국내 투자자들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어떤 부담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호를 하지만 주가가 덜 오르는 업종들을 사실 또 한 번 더 선호를 할 수 있는 재평가할 수 있는 어떤 여력들이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 들어서 조선 업종,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조선 업종,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약간 올랐다가 주춤했던 유틸리티, 뭐 이런 업종들, 그다음에 이제 유통 업종이나 호텔 레저 같은 이런 업종들은 사실 외국인들이 사는 강도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덜 오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은 국내 수급도 조금 더 뒷받침이 된다라고 보면은 조금 더 상승의 여력들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시장에서 외국인은 확실히 5월부터 6월 들어서는 조금 더 강도가 세졌고 외국인은 우리 시장을 사고 있는 건 맞는데 그 범위가 좀 매수 범위가 업종별로 확산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 외국인이 매수한다 그래서 꼭 주가가 그렇게 비례하진 않다. 또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외국인 매수는 좀 들어오는데 덜 오른 업종을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지금 대표적으로 조선, 유틸리티, 유통, 호텔 레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 이제 저희가 초반에 시작하면서 반도체도 이제 사고 있다. 6월 들어서 이제 매수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못 가고 있는 상황, 하이닉스하고는 온도차가 확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것도 시장에는 좀 앞으로의 우리가 시장 예측해 볼 때 영향권에 좀 두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저희가 워낙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못 가면 전체적으로는 좀 주춤하기는 하는데
이게 사실 양날의 칼입니다.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또 너무 세면 사실은 이제 다른 종목들을 팔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사실은 완만하게 오르면서 이럴 때 사실은 이제 시장은 훨씬 더 활발하는 특성들이 좀 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반도체가 좋지만 주로 이제 AI와 관련돼서 이렇게 좋다 보니까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간의 괴리가 좀 벌어졌는데 아마도 저희 한국 전체적인 어떤 수출이 지금 썩 좋지는 않잖아요. 지난달에도 수출이 이제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수출의 방향성이 자체가 좋지는 않은데 아마도 이제 올해 하반기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또 수출이 이제 바닥을 찍을 시점이 있을 텐데 그때부터는 또 삼성전자가 힘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내에서도 AI와 관련되어서 조금 더 선두에 있거나 경쟁력을 좀 인정받은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위에 있고 삼성전자는 좀 천천히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요게 이제 아마도 올해 저희 계산으로는 한 10월 정도, 10월에서 11월 정도 이후에는 또 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간의 어떤 괴리가 좀 좁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물론 삼성전자 이제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물론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너무 또 달리는 것도 사실은 이제 양날에 어떤 검이 있다. 그렇게 되면 중소형주를 팔고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아직은 못 갔는데도 지수가 이 정도 올라왔다. 그러면 전자마저 간다면 이런 것도 하나의 또 가능성으로 그렇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상법 개정 이슈가 일단은 시장에서 뭐 상무님께서는 상법 개정이나 정책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은 실적으로 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한 축으로는 어쨌든 정책도 영향을 받은 거니까요. 상법 개정 이슈 그리고 MSCI 선진지수 편입 이게 중장기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를 보는 어떤 매력도 이것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상무님? MSCI 선진국 그 편입 네.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상법 개정 이야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게 되면은 저희 시장의 이제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던 물적 분할과 같은 중복 상장 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기업들이 그 소액 주주들의 어떤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물적 분할을 못하게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나름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나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꽤 많은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이후에 특히 이제 LG엔솔, 카카오뱅크 같은 막 이렇게 그 쪼개기 상장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런 중복 상장된 기업들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일까를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네. 한 20% 돼요. 그러니까 딱 그만큼 한국 시장이 저평가되는 게 맞았던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PBR 그러니까 장부가가 이제 1배라는 게 이제 정말 정상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0.8배가 맞았던 거죠. 그 실제로 그 정도에서 거래가 됐었고. 근데 지금 거의 1배 수준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법 개정 이후에 한국 기업들에서 이제 물적 분할이나 중복 상장과 같은 일들이 더 이상은 없을 거야라는 거를 이제 많이 반영한 레벨이다라고 좀 보여져서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한국 시장이 PBR이 어쨌든 1배 수준까지 정상화되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북밸류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려면 조금 더 다른 모멘텀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MSCI 선진국 이슈는 사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대형주만 좋고요. 사실은 중소형주에는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선진지수 편입이 만약에 된다고 해도 왜냐하면 이게 선진지수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국인 자금들이 이제 성격이 바뀔 거예요. 이머징 쪽에서 이제 빠져나가고 선진국에서 들어올 텐데 사실 이제 과거의 저희 분석들을 보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오히려 선진국에서 사실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보다는 이머징에서 차지하고 있는 한국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실 이게 선진국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외국인 수급이나 저희 어떤 위상에 대한 평가가 뭐 이렇게 막 180도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고 오히려 약간은 마이너스적인 측면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래도 이 선진국 지수로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의 어떤 대형주를 보는 시각들은 상당히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에 대한 어떤 수급이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달라지게 되면은 아마도 한국 시장의 어떤 레벨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MSCI DM과 EM을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으로 보면 확실히 우리가 선진지수 편입이 반드시 좋은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액티브 자금까지 하면은 그래도 좀 긍정적이다라는 보고서들도 있던데 그래도 평무님께서는 중소형주한테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라는 네. 입장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 지수에 되면은 예를 들면 시가총액 뭐 예를 들면 얼마 이상 그러니까 규모가 큰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머징 시장에서는 한국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이제 대형주만으로는 다 안 되니까 약간 중대형주까지 뭐 아니면 이제 코스닥에 있는 대형주까지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어떤 매수 리스트에 한국 기업들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제 선진국이 되면 뭐 예를 들면 뭐 독일의 큰 기업들 뭐 영국의 큰 기업들, 미국의 큰 기업들이랑 한국 기업들이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소형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좋은 이야기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원 상무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